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결혼을 했다가 단 3주 만에 남편과 갈라서게 됐어요.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뻔뻔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그런 집안과는 얼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분명 남녀 두 사람의 일이고 둘의 사랑이 중요한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제 인생 최대 사건인 이혼으로 꼭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다음번 만남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의 삐뚤어진 효심과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시어머니는 그 짧은 3주라는 기간 내내 저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쪽박 차지 않으면 다행일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완전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실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반응이었어요. 민정아, 너 정말 최충우하고 결혼해? 우리는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안 어울려서. 겉보기에 어울리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친구들이 했던 말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뭔가 아닌데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저의 이혼을 두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네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 보면 주변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이 맞네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감추지 않고 티도 많이 냈고요. 저는 엄마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저 고2 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워낙 아빠가 혼자 저와 남동생 키우느라 힘들어하신 것도 알고 아빠 직업이 증권 쪽 일이라서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나가고 때로는 밤낮이 바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빠의 재혼을 환영했어요. 새엄마가 오시고 저희 가족이 단란히 잘 지내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셨죠. 닦아놓고 말해서 새엄마는 저희 남매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음에도 한번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며 저희 손을 놓지 않으셨고 동생과 저 뒷바라지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취직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남동생도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잘 들어갔고요. 저와 동생은 누구보다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세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배경을 걸고 넘어졌어요. 아니, 친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재혼을 한 거면 집안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가씨네 가정교육 믿어도 되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줘야겠어. 어떤 가정교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또래의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저도 그렇게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게 첫 만남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감한테 궁금할 수도 있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라고 해서 대단히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을 잘못 벌려서 빚을 많이 졌고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빚을 갚아나가느라 힘들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한 건 그 빚들이 정리가 되고 난 후였어요. 이제는 자기 가정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래요. 저는 제가 결혼을 얼른 하면 엄마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컸고요.
물론 결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컸지만 다 지나고 보니 다른 이유들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고지식한 데는 있었지만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 일이고 자기 뜻과 안 맞는 게 생기고 결혼하고 내가 이제 지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한 면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때는 시어머니가 자기네 지금까지 고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해 거의 모든 걸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싫은 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해심이 많다고 했지만 저한테 하는 걸 봐서는 이해심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저라는 사람이 싫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요. 내 또래는 재혼이 흔한 일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평범하게 컸다고 말을 해도 우리랑은 같을 수 없다고 본다. 니네 새엄마는 너네한테 잘 하시니? 계모는 암만 잘해도 계모이긴 하다만. 그럼요. 저는 새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는 걸요. 제 동생도 그렇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한테 둘도 없는 분이세요. 남동생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가 자기소개는 알아서 해주면 좋겠구나. 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내가 남들이 한 말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니? 그것도 이제 두 번 보는 사람 말을 뭘 새기라는 거야. 너나 네 남동생이나 마음고생 꽤나 했을 텐데도 나름 인생 충실히 살긴 했구나. 하긴 안 그랬으면 우리 충우 같은 애 만나지도 못했겠지.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대부분 엇나가서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 저희 마음고생 심하게 한 건 없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 받아들였고요. 너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네가 불편하다. 우리 충우가 왜 하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네가 연봉 높은 괜찮은 직장 다닌다니 충우가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겠구나. 안심은 된다. 결혼하면 너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어차피 친부모님은 한 명도 없잖아. 동생도 남자니까 결혼하면 뭐 남의 여자 사람 되는 거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친부모 대하듯 잘해줘야 한다. 알았지? 나 그거 하나 생각하고 이 결혼 허락한 거야. 그 어느 말 하나 제 마음을 비틀지 않는 게 없었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긴장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결정한 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 결혼 준비하며 몇 번이고 하지 말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주변에도 다 이야기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뜻 뒤집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다 지나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뒤집고 헤어졌어야 됐어요. 하긴 그랬으면 남편이라는 놈의 진상을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신혼집은 워낙 남편 쪽에 여유가 없었기에 새엄마가 제 앞으로 만들어 놓은 적금으로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적금을 내놓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뭘 울어. 엄마가 돼서 자식 결혼자금 준비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것 말고도 네 예단할 돈도 따로 뒀으니까 걱정 마. 네가 모은 돈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뭐야 김민정? 이렇게 또 나 새엄마인 거 티내는 거야? 친엄마였어도 이렇게까지 고마워했을까?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고마워하라며 받지. 엄마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야. 아빠는 증권맨으로 꽤 많은 돈을 남기셨고 엄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셔서 아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풀리셨어요. 오랫도록 직장을 다니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면서 말이죠. 현명한 엄마 덕에 저희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엄마가 하도 집을 잘 사고 잘 파니 주변에서 부동산 해보라고 난리라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 시험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큰 재래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규모는 그래도 집도 자가이고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노후 자금까지 여유 있는 알부자예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놓는 건 충우 씨가 많이 했으면 해. 나는 어머니한테 맞춰서 예단도 해야 하잖아. 물론 엄마가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윳돈이 많이 없잖아. 그러니 신혼 물품을 준비한다고 해도 썩 마음에 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반반으로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걸 사는 게 좋지 않겠어?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장만해두면 다 오래 쓰는 거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이는 거 전부 내 돈으로 할게. 기왕 내 사정 이해해주기로 한 거 조금만 더 봐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집도 해오고 집에 들일 물건들도 반은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우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호정이 혼사 얘기까지 오가서 이거 다 어떡하나 했는데 말이야. 아가씨도 결혼해요?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충호가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목돈 들어갈 거 확 줄어서 그거 하나는 좋구나. 아 맞다. 우리 차 바꾼다는 말은 들었어? 우리 차라기보다 내 차인 건데 그동안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니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있지. 그래서 이 기회에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거다.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자 남편은 당황해 얼른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그런 것까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결혼한 거랑 엄마 차 사고 호정이 결혼하는 게 뭐 그리 큰 상관이 있다고. 엄마 부담이 줄었다는 말만 하면 되지. 그런가? 아무튼 네가 이렇게라도 하니 빠지는 집안이어도 면목은 좀 서겠다. 니네 새엄마가 너 망신은 안 시키는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 욱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어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대접해야 할 어른이라고 하지만 저런 막말까지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예우를 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도 그런 저의 눈치를 보며 더는 자기 엄마가 말을 하지 않게 괜한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하냐며 짜증을 내더니 또 이러더군요. 예민정아,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앞으로 네가 다 알아야 할 사정인 건데 얘는 왜 이리 유별을 떠니? 엄마, 내가 차차 이야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해요. 남편은 유난히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도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난 후 저희 집은 제 결혼을 그닥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변했어요. 엄마도 남동생도 그 집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뭐 이런 거 다 편견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은근히 나 새엄마인 거 꼽주는 것 같고. 제가 그날도 너무 속상했던 게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집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깐족거렸어요. 지금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히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했었네요. 거기다 동생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범죄자 상대한 지 3년이잖아. 그 사람들이 범죄자 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 솔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여동생 눈빛도 돈 떼어먹고 달아났다 붙잡힌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넘겨짚는다, 궁예한다 그러겠지.
아무튼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좀 안 좋네. 매형만 봤을 때랑 달라. 매형도 거기 있으니 어째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남동생은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 말이 아주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동안 저도 보고 겪은 게 있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신혼여행까지 배웅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러니까 진짜 엄마 같으시다. 아무튼 민정이가 고아처럼 자라지 않게 하신 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칠게요. 우리 민정이를요? 제가 배울 거 다 배우고 지 앞가림 잘하는데 사돈 보시기에 우리 민정이가 많이 모자라나 봐요. 집도 해가고 신혼가구며 가전제품이며 결국 민정이가 낸 돈도 더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 아가씨 하며 다 챙기는데 어떤 거 가르치시게요? 아우 사돈,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리셨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으니 제가 잘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사돈은 개모소리 들을까봐 혼낼 것도 못 혼내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혼날 일 있으면 혼냈겠죠. 쟤처럼만 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자식들 키우기 편할 테니까. 어머, 우리 사돈 단단히 삐치셨나 보네. 알았어요. 그냥 잘해주겠다 이러는 걸로 해둘게요. 제 동생 민욱이도 그렇고 둘 다 제 배 아파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키웠어요. 사돈은 그거 아시고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각과 걱정은 마시고 사돈은 사돈 인생 마음껏 즐기세요. 얼핏 듣기로는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의 처음부터 그 맥락을 전부 뜯어보면 아주 돌려가기도 이런 돌려가기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 자기 엄마 같지 않으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저나 우리 집에 대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도 단 한 번 똑부러지게 자기 엄마를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 사정 말할 때나 차차 할 거라며 말 못하게 막았고요. 분명 제 얼굴빛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혼자 신나서 돌아다닌 걸 보니 저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침울해 있는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심한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돌아와서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자고 했지만 제가 집 정리 다 하고 알아서 하겠다며 일단 둘러댔죠. 그 후회되는 결혼을 한 와중에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한 게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신혼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이틀 지난 후부터 저를 집에 불러서 오만 잡일을 다 시켰거든요. 이런 걸 왜 시키나 그런 생각은 말아라. 이게 다 내 나름대로 교육이야. 우리 집안 가풍은 익혀야 되잖아. 무슨 화장실 변기 닦고 안 쓰던 접시며 그릇 다 꺼내서 설거지하는 거에 가풍을 들먹이나요. 집도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매일 저보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어요. 내가 딱 생각한 게 한 달이야. 한 달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배울 거 다 배워야 된다. 라며 때도 아닌 김치를 담그게 하질 않나. 갈비찜을 하라고 하질 않나. 그것도 전부 다 제 돈으로 재료를 사라고 했죠. 나는 사먹는 거 딱 질색이다. 뭐든 집에서 정성 들여 해먹어 버릇해야지. 밖에서 음식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아. 제가 이미 남편한테 들어서 시어머니 부엌일 거의 안 하고 맨 다 사먹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폼을 잡고 허풍을 치는지 속이 보여 우스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지네 집에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굴었고요.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집에까지 와서 횡포라는 횡포는 다 부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너무 못한다며 친정에서 갖다 준 반찬은 쉬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자기가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나 제가 전날 시댁에서 만들어 놓고 온 걸로 냉장고를 채웠어요. 예, 아무리 채식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야. 니네 엄마는 계모 티내니? 어째 이렇게 풀만 잔뜩 갖다 주는 거야? 두고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새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건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갖다 주신 그 반찬들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채소들로 만든 거예요. 다 몸에 좋은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도 양파, 당근, 샐러리, 이건 우리가 음식 만들어 먹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영양가 풍부한 채소들이고요. 엄마가 저희 입시 공부할 때도 저렇게 만들어주셔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다 나름 노하우가 있는 음식인데 상하지도 않은 걸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여기는 어머니 댁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는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자란 거 없는 티를 이렇게 내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가르치는데 토를 달아? 이러니까 네가 네 계모 얼굴에 멱칠을 하는 거야. 이건 뭐 고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 저보고 뭐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말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을 뿐 아니거든요. 저를 직접 가르치겠다고 맨날 불러드리는 건 시어머니시니 이 정도는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 참 대단하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너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충우 돈 막 쓰는 거 아니지? 가계부나 통장 내용 내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 장박한 거 다 제 돈으로 썼고요. 저희 공동 통장 같은 거 없어요. 충우 씨가 아직 그럴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건 차차 만들기로 했으니 확인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갖고 뭐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곳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엄마랑 좀 잘 지낼 수 없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해. 그러면 너도 편하고 좀 좋아? 꼭 이렇게 신혼 초장부터 내가 엄마한테 네 험담하는 전화를 받아야겠어? 충우 씨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어른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더는 말하기 싫다며 TV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결혼 전부터 조짐이 보였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맞추라며 제 감정은 생각 안 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일이 전부 결혼하고 2주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니 제가 이 결혼 텄다고 생각 안 하게 됐나요? 거기다가 정말 제가 결혼을 뒤엎을 일이 곧 터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받지 않자 급하다며 문자까지 보냈길래 좀 한가할 때 얼른 나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렸어요. 너 오늘 월급날이지? 충우한테 다 들었어. 그러니까 월급 1원도 빠뜨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보내라. 지금쯤이면 월급 들어오지 않았니? 월급을 보내라뇨? 왜요? 그럼 저희는 뭘로 살아요? 충우한테 못 들었어? 우리 호정이네 신혼집 대출한 거랑 내 차 할부금 오늘부터 나간다. 그거 네 돈으로 하기로 했잖아. 못 들었고요. 그걸 제 월급으로 다 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감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네요. 아니 충우는 다 말한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일단 돈 보내라. 알았지?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차는 대체 뭘 샀고 신혼집 대출은 뭔 소리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싶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빨리 오겠다며 그때 다 말한다더군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돈 들어갈 일 줄었다며 신우 결혼 이야기랑 자기 차 바꾸는 거 말한 게 이러려고 했나 싶었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시어머니 말을 가로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제야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늘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충 넘기며 자기 할 일만 한 것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네 식구들 비위 맞추기만 바라던 것도요.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빨리 지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 성화부터 하더군요. 웃기지 마. 이런 통보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고 내 돈 믿고 차 사고 아가씨 결혼한다. 집 마련한 거면 꿈 깼으면 좋겠네.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서로 돕기로 했잖아.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네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너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사전에 한마디 말도 안 해놓고 뭐가 어째?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니지. 우리 같이 먹고 사는 이야기잖아. 나한테는 우리 집에 대한 것까지 합한 거였어. 내 월급 쪽에서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엄마 차는 12개월이면 끝나니까 좀 참고 돕자. 차를 대체 뭘 샀는데 나더러 돈을 달라는 거야. 벤츠 신형 좀 큰 걸로 장만했어.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 탈 자격은 되잖아. 아니, 자격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그건 자기 형편되는 대로 타는 거지. 그 차 할부 낼 수 없으면 안 타는 게 맞는 거고.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못 내? 뭐? 충우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이러려고 했어? 아니, 두루두루. 결혼은 원래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내라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발끈해. 아무튼 돈 얼른 보내드려. 엄마 차도 이미 타고 다녀서 중고돼서 모르지도 못해. 집은 뭐 애들 장난이야? 이미 그 집 해주고 결혼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그 집 못한다는 말도 못하지. 아, 아가씨가 좀 사는 집하고 결혼하나 보네? 니네처럼 결정과정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안이야. 그러니 너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와, 저는 그때 정말 확 깼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인간조차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결혼한 거고요. 그럼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이혼하는 거. 너 안 되겠으니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가. 야, 왜 이래? 뭐 이딴 일 갖고 이혼하네 마네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공동체잖아. 그럼 남편 돈이 없으면 아내가 나서서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게 평범한 집안들이라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집을 내리까는데 저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돈 낼게. 너랑 네 엄마 소원대로 돈 보내준다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두드려 시어머니한테 이체를 했어요. 저는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보냈죠. 그런데 바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돈 이게 뭐니?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18원이 뭐야?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은행에 말해야 하나? 아니요, 맞아요. 18원. 제가 보냈어요. 그거나 드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이게 시애미한테 뭐? 18원? 저는 전화를 확 끊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어요. 들었지? 18원. 이게 내가 너랑 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더 이상 한시도 너랑 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네 돈을 산 물건들은 바로 업체 불러서 실어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야, 민정아, 좀 정신 차리고 찬찬히 얘기하자. 뭘 찬찬히 이야기를 해. 웃기지 마. 너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엄마가 새엄마라서 우리 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다고 우습게 보는 게 말이 되니? 너네 집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볼 거 하나도 없는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놓고 사는데도 고마운 건 모르고 걸핏하면 평범한 집안 들먹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돼? 네 마음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마음 앞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 대놓고 비꼬는 소리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잖아.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왜? 너네 엄마 곧 달려올 기세던데 니네 엄마 오면 너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 전 그러면 엄마 차 할부면 네가 책임져. 호정이 집 대출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지 말자 우리. 그걸 내가 왜 책임져? 뭐? 벤츠? 진짜 가짜라서. 우리 엄마 건물 있고 자가에다 지금도 돈 벌어도 벤츠 안 타. 돈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벤츠를 사. 그것도 큰 거? 너 나한테 다 덤태기 씌우려고 말 안 했지? 네 속 다 보여. 너처럼 은근슬쩍 사람 등쳐먹는 인간을 내가 뭘 믿고 평생을 살아?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너랑 나는 그저 동거만 했을 뿐이고 아무 사이 아니야. 여기 내 집이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하자. 다시 대화할 일 있으면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 거야. 그리고 너 내 동생이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검찰 수사관이야. 네 일로 검찰 갈 일은 없겠지만 수사관이면 너 같은 인간 어떻게 취급하는지 감이 오지? 경찰에도 인맥 있어. 그러니까 짱돌 굴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네 짐 챙겨. 얼른. 안 그래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니네 집 인간들 쎄하다고 하더라. 와, 내 친구들도 정말 너랑 결혼할 거냐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에는 남들 보는 눈이 더 정확하긴 하네. 하긴 내가 콩깍지 씌었으니 보이는 게 있었겠어? 너란 인간한테 열받을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전곡을 찌르니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짐을 챙기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칫솔까지 다 챙기는 걸 지켜봤고 마침 집 앞에 온 시어머니한테 그 짐가방을 던지듯 주며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저를 우습게 보는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처럼 어물쩡 자기 집에만 헌신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할 자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쫓아냈다며 난리를 치고 저희 회사까지 쫓아왔지만 제가 미리 경비실에 말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밀려나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사방팔방 다 말할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온 거 딱 받고 이렇게 말했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랑 그 인간이 절 어떻게 속여먹었으며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제 동생도 가만 안 있는댔어요. 제 동생 검찰 수사관이라고 겁먹으라고 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동생 카드 좀 쓰고 싶네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 말 나오자마자 태세전환 하더군요. 어머, 내가 또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니?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얘야, 아직 화 많이 났지? 우리는 너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마. 기분 나쁘니? 미안하다. 아니, 누가 이런 성의 없는 사과 받겠대요? 어머니 곤란해지실까봐 수 쓰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요. 그러니 쇼 그만하세요. 전화 다시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꼼짝 못하는 것 같더니 며칠이 지나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천하에 폐륜하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를 모욕하고 집안이 콩가루라 자기네 집도 망친 집이라며 난리를 쳤어요.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했고 선처 안 해주겠다고 버티니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상해서 해본 소리야. 그러니 한 번만 받아오. 응? 이렇게 부탁할게. 그렇게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니 다시는 안 하더군요. 남편도 술 마시고 찾아와서 그깟 돈이 뭐라고 그걸 못 줘서 결혼 3주 만에 이혼이냐며 행패를 부리다가 동생한테
정말 혼나보겠냐는 으름장을 듣고 꽁문이 빠져라 도망갔고요. 정말 끝까지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며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일말의 정까지 싹 다 정리하고 완전 털어냈어요. 물론 제 안에 상처는 남아있죠. 그래서 한동안은 휴식을 내고 산사에도 갔다가 명상도 배우러 다녔네요. 몇 달의 실랑이 끝에 남편과 저는 돈 문제도 깨끗하게 털어내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그 인간 메일이며 SNS도 전부 차단했고요. 꼴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술 마시다가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앞에서 그 인간 이야기 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이게 제가 3주 만에 결혼 생활 끝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둘이 안 어울린다고 하는 말들, 결코 흘려들을 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부디 제 경험이 결혼을 앞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여성분들 계시다면 참조가 되었으면 해요. 좋은 참조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상황에 비추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14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에 고향 제주로 내려왔어요. 금이 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경우는 그 반대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떠났던 고향을 이혼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한때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가 숨이 막히고 지긋지긋해서 하루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직 세상을 모르던 제게 서울은 막연히 화려하고 신기하고 빛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발을 들이면 내 인생도 화려하게 빛이 날 줄 알았죠. 하지만 서울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마음 편히 하늘 한번 올려다볼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난 14년간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채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되자 생각나는 건 내 고향 제주뿐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밖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귀향을 했는데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더군요. 그제야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릴 수 있었던 저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고향 제주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되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앞두고 묵은 때 같은 과거를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만 봐도 결혼할 때 집이랑 혼수를 준비해서 신혼을 시작하던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좀 돼서 그간 벌어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병원비를 대느라 늘 돈에 쪼들려 살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느라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5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둘 다 선뜻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런 사정도 모르고 주변에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고
결혼을 닥달하더군요.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봄가을로 직장 동료들 청첩장을 받는 게 일상이 되어가던 즈음 아빠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듣기 전부터 혹여 돈 문제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는 네 엄마가 방금 숨을 거뒀다는 아빠의 말에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엄마의 부고를 전해 들은 순간 제 목을 꽉 조이고 있던 목줄이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엄마 병원비 부담은 저의 20대를 모조리 씹어 먹어버렸어요. 내 학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 엄마 병원비까지 보태야 했으니까요. 졸업하는 날까지도 동기들과 커피 한 잔 마신 적 없을 정도로 교우관계는 엉망이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나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로는 수입이 늘어난 덕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요. 난생 처음 남들처럼 연애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10,000원짜리 한 장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궁색한 생활은 여전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껏 내 목을 조이던 엄마 병원비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나쁜 딸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핸드폰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닌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울고 난 탓인지 정작 장례식에 참석하러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랑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장례 기간 내내 우리 부녀가 눈물을 흘리지 않자 사람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소곤대더군요. 우리 가족이 엄마의 죽음 앞에 슬픔보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르니 하는 말들이었겠죠. 고향에서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동네 분들은 물론 동창들도 다들 찾아와 주었어요. 그런데 저랑 초중고를 함께 나온 동창 녀석 하나가 장례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지 뭐예요. 다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과하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녀석이 나 몰래 저희 언니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저한테는 언질 한 번 없이 말이에요. 그간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서 생활했던 언니 때문에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한 채 매일 병원에서 만나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때로는 언니를 대신해 동창이 엄마 병상을 지키기도 했다더군요. 자기 엄마도 아니고 여자친구 엄마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5년이나 사귀고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 불참한 남자친구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아, 이거 어쩌지? 회사에 알아보니까 장모님이면 몰라도 애인 모친 상은 휴가 처리가 안 된대. 서울이면 퇴근 후라도 가보는 건데 제주도라서 그것도 안 되고 미안해서 어쩌냐?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다 내 남자친구와 비교되는 동창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동창은 불난집에 기름까지 부어댔어요. 야, 네 남자친구는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냐? 5년이나 사귀었다면서 여자친구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는 게 말이 돼? 딴 건 몰라도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건 할 짓이 아니지. 그깟 놈이랑은 당장 헤어져.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사람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누군 안 오고 싶어서 안 왔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너야 한 동네니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지만 서울에서 제주도에 오는 게 쉽냐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회사에서 보내주겠니? 네가 우리 언니랑 사귀는 건 말릴 생각 없지만 그렇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형부 노릇할 생각은 하지 마. 속상한 마음에 괜히 동창한테 화를 낸 저는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도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모친상 휴가 마지막 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지은아, 괜찮아? 고생 많았지?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생각 같아선 무단 결근이라도 하고 가고 싶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처지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내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후회가 되더라. 진작 너랑 결혼을 했다면 사위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럼 네 곁을 지켜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뭐? 자기 제정신이야? 나 어제까지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늘 집에 왔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신경해? 나도 알아. 이런 말할 상황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더 뜸들이다간 그 사이 아버님이라도 잘못되시면 그때도 난 회사에 할 말이 없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구실이 없는 거라고. 이번에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니? 너 그렇게 혼자 제주도로 보내놓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널 고생 안 시킨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네가 힘들 때 널 혼자 두지는 않을게. 약속해. 뜬금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남자친구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가진 게 너무 없던 터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신혼집도 제가 살던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저희 고향분들한테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식 장비랑 혼수비로 쓴 돈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서 신혼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기로 하고 미뤄두었죠. 그런데 결혼해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었던 건 그 나중이 되어도 안 하게 되잖아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에도 그때는 또 그때대로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 이혼하는 그날까지도 신혼여행은 못 가고 말았죠. 결혼하고 1년간은 빚을 갚느라 정신없이 보냈어요. 둘이 벌면 반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빚이었지만 매달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상환 날짜는 점점 길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자기야, 지난달에 카드를 얼마나 쓴 거야? 현금 서비스도 받았던데 뭐 하느라 받은 거야? 아, 그거 아빠 치과 치료비 때문에 쓴 거야. 다음 달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에 나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빠 이가 안 좋으셔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임플란트 해드렸지. 2개는 정부 지원이 돼서 나머지 2개만 제 돈 내고 했지 뭐. 그래도 그게 어디야. 반값에 한 셈인데.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치과 치료비면 카드로 분납하면 될 일이지. 이자도 높은데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어떡해? 그건 할부도 안 되잖아. 그러자 남편이 싸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런 걸로 화를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내가 그 돈으로 술을 퍼마셨냐? 여자들 끼고 노는 유흥주점에 갔냐? 자식으로서 부모 이빨 하나 해드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그리고 네 카드로 서비스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카드로 받은 거야. 너 보고 갚으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아침부터 사람 속 좀 긁지 마. 아니, 제가 지금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일어나요. 큰 지출이 있으면 미리 나랑 상의도 하고 기왕이면 돈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하자는 거지. 그런데도 남편은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그 일로 며칠간 냉전으로 지낸 우리는 3일째 되던 날 화해를 했어요. 지는 게 이긴 거라는 말대로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자기야, 아버님 임플란트 해드린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나랑 상의 좀 해줘. 지난번엔 내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해. 그러자 남편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잘 풀어냈는데 얼마 뒤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시동생 문제였어요. 자기야, 이거 차 키 아니야? 이거 누구네 차야? 아, 그거?
당연히 우리 차지. 내가 이참에 하나 뽑았어. 뭐? 차를 뽑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뽑아. 마이너스 통장도 다 못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신용대출 좀 받았지. 성훈이 덕분에 완전 싸게 샀어. 자기도 이리 와서 봐봐. 저기 세워둔 흰색 차거든. 완전 새 거 같지? 사람들도 다들 새 차인 줄 알더라고. 우리 차가 왜 필요해? 둘 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게다가 차를 사면 차값만 들어?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자기는 왜 매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냐고.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싸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너한테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내가 차를 샀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무턱대고 화만 낼 생각 말고 왜 그랬을지를 생각하라고. 남편이 하도 당당하게 화를 내길래 무슨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글쎄, 이번에 성훈이 들어간 직장이 집에서 멀잖아. 대중교통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은 기본으로 드는데 형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차야 언제고 사야 할 거니까 기왕 살 거 일정 좀 앞당겨서 얘 출퇴근하는데 도움 좀 주자 싶었지. 기름은 성훈이가 출퇴근하면서 채운다니까 우린 주말에 공짜로 타고 다니면 되니까 우리한테는 이득 아니겠어? 이게 무슨 개벽 따고 뜨는 소린지 원. 아니, 애초에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차를 사놓고 보험료에 유지비까지 들게 생겼는데 이게 이득이라고요? 정말 이런 계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왜 우리 돈으로 사냐고. 살 거면 차가 필요한 도련님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되냐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실혼집 구할 돈도 없어서 나 살던 천에 40짜리 원룸에서 사는 주제에 우리가 그럴 상황이냐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 우리 집 장남이야. 넌 첫째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기적인가 본데 원래 첫째들은 동생들 위해 희생하고 사는 거라고. 내가 성훈이한테 집을 사줬냐 차를 사줬냐? 얼마 안 되는 중고차 사서 평일에 잠깐 빌려준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냐? 그래, 나 돈 없고 능력 없는 놈이야. 아주 지지리도 못난 놈이라서 신혼집도 한 칸 못 마련해서 마누라 처녀 때 살던 집에 빌붙어 사는 못난 놈이라고.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남편 기죽이니까 살만하냐고. 아, 정말이지. 벽을 보고 소리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모든 걸 자기 합리화만 시키는지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더럽고 치사해서 차 되팔겠다고 큰 소리까지 땅땅 쳤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시동생이 술에 진탕 취해 찾아와선 그러는 거예요. 형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출퇴근 좀 편히 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내 형 부부 사이까지 갈라놓은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가족 위에 산죄밖에 없는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따질 게 있으면 나한테 따지라고요. 시동생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제낀 채 악을 고래고래 쓰며 벽에 이마까지 박아대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 모습에 겁에 질린 저는 시동생을 뜯어말리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했죠. 도련님 그만하세요. 머리 다쳐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 매달리는데도 꼼짝을 않더라고요. 거기다 목청은 또 어찌나 크던지 귀가 쩌렁쩌렁 울릴 지경이었어요. 좁은 복도를 사이로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옆집 앞집 할 거 없이 다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난리였죠. 울상으로 시동생한테 매달려 있던 저는 이대로 뒀다간 시동생이 머리라도 다칠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시동생 등짝을 몇 대 때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퇴근에 돌아오던 남편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젠 나한테 화내는 걸로 모자라 내 동생까지 때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남편이 화를 내며 제게 소리치자 내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벽에 머리를 박아대던 시동생이 울먹이며 지형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댔죠. 형, 내가 형수한테 그렇게 빌었는데도 형수가 날 막 때렸어. 나 때문에 형 이혼하면 어떡해. 형수가 형도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러자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죽일 듯 저를 노려보고는 지 동생을 부축해 집을 나갔어요. 제가 골목까지 달려나와 오해라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3일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내가 제주 여자가 드세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너처럼 드셀 줄은 몰랐다. 어떻게 된 게 그깟 차 한 대 뽑았다고 시동생을 때리고 네 남편을 내쫓니? 네 친정엄마도 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더냐? 왜 말을 못해? 나 없는 데선 내 새끼도 두들겨 패던 애가 왜 내 앞에선 입도 뻥끗 못하냔 말이야? 내가 우리 작은 애가 너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서 그날 밤새 끙끙 앓으면서 울다 잠들었다. 어떻게 할래? 네 아버지 불러서 무릎 꿇고 사과할래? 아니면 이참에 이혼 도장 찍을래? 어서 말 못해? 어머님, 그날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왜 도련님을 때리겠어요? 도련님이 술에 취해 머리를 벽에 찍고 있으니까 머리 다칠까봐 뜯어내면서 등짝 몇 대 때린 게 다예요. 제 등치를 보세요. 때리면 뭘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그 일도 그래요. 제가 왜 남편을 내쫓아요?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절 밀어내고 간 건 그 사람이라고요. 어쨌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도련님한테도 제가 사과할게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대 먹은 사람 아니에요. 억울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곤 자식이 지은 잘못은 부모 책임이라면서 저희 아빠랑 같이 와서 잘못을 빌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고 못 박으시곤 가셨어요. 그날 밤 혼자 불 꺼진 집안에 앉아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더라고요.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는데 아무리 쳐도 가슴을 꽉 누르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그 주 토요일, 전날 퇴근한 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울다 지쳐 잠들었던 저는 요란한 벨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빠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아빠,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 그러자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제 팔을 낚아채서는 끌고 나가셨어요. 지난밤 화장도 못 지운 채 잠들었던 터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저는 아빠 손을 뿌리치려 안간 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빠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아빠를 보곤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사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제 탓입니다. 못난 이 아비를 생각해서라도 제 딸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너 뭐해? 당장 와서 무릎 안 꿇고.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아빠를 보자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얼이 빠진 채 멍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순간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과로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겹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경을 너무 쓴 탓이었죠. 아빠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밥은 왜 굶어? 그냥 죄송하다 용서 빌면 될걸. 아니다. 네가 오죽 억울하면 그랬겠냐. 애초에 내가 박서방 말만 듣고 너를 몰아세운 내 죄다. 애비가 돼선 내 새끼 말부터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야. 급기야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빠를 보자 제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빠가 왜 울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로 아빠 신경 쓰게 안 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인서가, 아빠가 울긴 왜 울어? 코가 근질거려서 그러는 거지. 이번 일로 박서방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니까 둘이서 대화로 잘 풀어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 그리고 제발 밥 좀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아빠는 다시 제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쓰러진 걸 보고 놀란 남편은 자기가 말도 없이 차를 뽑아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일로 쌓인 감정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살면서 접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중고로 산 그 차는 저희가 타기로 했어요. 다시 되팔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삐걱이던 신혼도 지나고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장례식 때 언니 곁을 지키던 제 동창 녀석이랑요. 30년 가까이 이 자식 저 자식하고 부르던 호칭을 형부로 고치려니 입에 붙지 않아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있지 뭐예요. 아,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게 무슨 개족보야. 그럼 어떡해. 나이가 어려도 형부는 형부인데. 호칭만 그렇게 하고 말은 놓으면 되잖아. 형부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아씨, 처형은 하필 그런 자식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말도 너무 막하고 사람이 너무 직선적이야. 사람한테 쏘듯이 말하니까 대화 나누기가 겁날 정도라니까. 따지고 보면 남편이 형부를 불편해할 만도 했어요. 제 남편은 좀 꿍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형부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도 그만하고 덩치도 그만해서 힘센 애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공시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제 남편이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반면에 형부는 주먹 깨나 쓰면서 애들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 스타일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나름 의로운 스타일이랄까요. 암튼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보니 둘 사이는 물과 기름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 나이와는 달리 촌수가 꼬이다 보니 관계가 참 애매하게 되어버렸죠. 형부네 집안은 예전부터 귤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형부가 공장을 세워 귤 초콜릿과 귤 스낵 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매출이 나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귤 스낵 판매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제주 전역에 매장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중 2개는 동생들한테 하나씩 떼어주었고 공장과 본점, 집 근처에 있는 분점 하나만 언니랑 형부가 관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20살 때만 해도 대학도 안 가고 귤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동창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서울로 갔던 동창들이 형부를 부러워하게 됐어요. 우직하게 한우물을 파더니 내 고향에서 보란듯이 성공을 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갔던 친구들 중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마지못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일찌감치 실패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저는 전자에 속하는 부류였어요. 내가 원하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서울에 정착해 결혼까지 하다 보니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형부는 신혼집으로 4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더라고요. 언니는 그 큰 집에 혼수 채우느라 허리가 휜다고 앓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부럽더라고요. 2년 먼저 결혼한 우리는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첫날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왔다고 회를 잔뜩 떠온 형부는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제 남편한테 집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언제까지 그 쬐깐한 집에서 살 생각입니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원룸은 너무 심하잖아요. 거참,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본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여기서 아파트 살 돈으론
서울에서 전셋집도 못 구한다고요. 뭘 알고나 말을 하지. 안 그래도 재력에 있는 형부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던 남편은 집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형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서울 집값 비싼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사는 그 집 처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집 아닙니까? 남자가 돼서 여자가 마련한 집에 얹혀 사는 거 창피한 거 아니냐고요. 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은이 제주에 살 때만 해도 우리 동창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던 여성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엄청 많았다고요. 그뿐입니까? 엄마 병원비 대느라 10년 다 돼가는 시간 동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산 착한 애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애 또 없어요. 그래서 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은이만큼은 고생 않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형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창으로서, 아니 친구로서 하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형부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던 남편은 형부가 자신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들자 슬슬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누가 보면 지은이가 자기 부인인 줄 알겠네. 처형, 이거 가만두고 봐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형부란 사람이 처제한테 껄떡대는데 그냥 두고 볼 거냐고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그렇지 니 거 내 거도 구분 못합니까? 결혼식 하루 앞둔 마당에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일어나. 나 도저히 기분 나빠서 더는 여기 못 앉아 있겠으니까 일어나자고. 사람이 말이야, 기껏 바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줬더니 남의 마누라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총것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총것이라는 말에 형부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요? 총것?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다 했다 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그러자 잠자코 앉아 계시던 아빠가 형부를 불렀어요. 종수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네가 손윗사람이라고는 해도 박서방이 연장자인데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사과해. 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인서가 내가 뭐라 그랬냐?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지. 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 불쾌하면 사과하는 게 맞아. 그러니 얼른 사과해. 결국 형부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그날 말다툼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문내 괘씸했던지 남편은 다음날 축의금을 낼 때 애초 내기로 했던 금액보다 절반가량을 적게 냈더라고요. 평소 명절이나 저희 아빠 생신 때도 멀다는 이유로 찾아오지도 않던 남편인데 언니 결혼식 축의금마저도 얌생이처럼 얄밉게 구니 저로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자기 집 일이라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생일까지 챙기면서 제 친정 일에는 너무도 무심했거든요. 아빠가 저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셔서 사위한테 큰 소리를 못 하시니까 남편이 그걸 알고 더 저희 집을 우습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곁에 있으면서 쭉 그걸 봐온 형부는 그래서 더 제 남편을 갈궜던 거고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처가가 멀다는 이유 말고도 상종하기 싫은 동서 핑계까지 생겨서 제 친정을 더 기피할 이유가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제주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발만 안 들인 게 아니라 명절은 물론 저희 아빠 생신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죠. 그러면서도 쉬는 날만 되면 저를 끌고 그렇게 시댁을 가는 거예요. 결혼 초부터 몇 번의 시끄러운 일 때문에 제가 시댁에 책 잡혀 있는 걸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든 남편을 끌고 아빠 생신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언제 가냐?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직장인이 고작 이틀 쉬는데 가는데 비싼 항공료까지 내고 1박 2일로 제주도에 가 있는 게 말이 돼? 암튼 난 못 가니까 당신이나 갔다 오든가 해. 자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명절한 표구하기 힘들어서 안 된다더니 아빠 생신에도 못 가겠다고? 그럼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갈 건데? 솔직히 말해봐. 돈이 문제인 거야? 시간이 문제인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은 돈이랑 시간이 있어도 내 친정엔 안 갈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 내 말이 틀려? 아, 마음대로 생각해. 그러게 왜 제주도에서 태어났냐고. 서울이나 못해도 경기권에만 살았어도 내가 이러겠냐? 암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미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참이라 길게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남편이 부산을 떨더라고요. 잠결에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를 듣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써 눈을 감고는 침대에서 뭉개고 있었죠. 자기야, 안 일어나? 벌써 8시가 넘었어. 빨리 씻고 가자. 쉬는 날인데 왜? 나 좀 더 잘 테니까 갈 거면 자기나 가. 그러자 남편이 이불을 확 들추며 그러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초코 생일이잖아. 엄마한테 9시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 씻어. 식구들이랑 같이 아침 먹기로 했으니까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라고. 어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초코가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애완견이에요. 아니, 개 생일까지 챙기면서 장인 생신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내가 왜? 넌 우리 아빠 생신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니네 집 개 생일까지 챙기라고? 싫어. 갈 거면 너 나가. 그리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자기 혼자 본가로 향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오전 무렵에 형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은아, 이번 장인어른 생신 때 마카오로 여행 갈까 하는데 너 시간 되냐? 넌 딴 거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여권만 준비해 오면 돼.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멋진 호텔들이 그렇게 많더라. 우리도 이참에 호캉스인지 뭔지 한번 해보자. 말은 고마운데 내가 그럴 처지도 안 되고 그이도 못 가는데 나만 다녀오긴 좀 그래. 그이 밥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며칠이나 집을 비우기도 그렇고. 야, 넌 자식이 돼선 아버지 생신이 중요하냐? 네 남편 밥이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니까 동서가 매번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모르냐? 지네 집 개 생일까지 챙기면서 하나뿐인 장인 생신도 건너뛰는 놈을 뭐하러 챙겨줘?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암튼 난 네 항공권까지 다 사줄 테니까 넌 여권 준비나 확실히 해라. 이건 형부로서 하는 말이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형부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 놈도 문제지만 매번 순순히 넘어가주는 저도 문제더라고요. 문득 책상 앞에 놓은 거울 속 나를 보니 어쩜 그리 못난 여자가 들어앉아 있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되어버렸나 생각하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틈타 여권 신청을 하러 갔어요. 며칠 뒤 생애 첫 여권을 손에 넣은 저는 형부한테 전화해 여권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남편한테 마카오 여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택배 박스가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보니 자기가 주문한 거라고 집에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더라고요. 손에는 뭘 그렇게 샀는지 양손 가득 한 짐이었어요. 남편은 택배 박스를 보자 콧노래까지 부르며 박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안에서 24인치짜리 캐리어가 나오지 뭐예요. 그거 여행 가방이잖아. 당신 그건 뭐 하려고 샀어? 이 사람이 여행 가방을 뭐하러 사겠어. 마카오 갈 때 쓰려고 샀지. 맞다. 나 여권도 신청했어. 특급으로 신청해서 내일이면 나올 거래. 보자. 여권 준비도 됐고 캐리어도 샀고 그럼 또 뭘 해야 하나? 아, 여행 경비는 형님이 다 되는 거 확실하지? 난 몸만 가는 거다. 환전 안 해갈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갈 시간은 없다는 인간이 마카오는 따라갈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보로 가만히 두고 봤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는 남편은 항공권을 미리 사야 한다는 것과 발권 전에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행 출발 당일이 되었고 저는 제 짐을 담은 백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득달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24인치 캐리어를 끌고는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요. 공항에 도착해보니 아빠랑 언니 내외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멀어서 제주도도 못 가겠다는 남편이 제일 신나서 달려가자 식구들은 다들 입을 쩍 벌린 채 황당한 표정으로 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눈밭을 달리는 개처럼 잔뜩 신이 나서는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해당 항공사 부스에서 짐을 붙이는데 남편이 자기 캐리어를 내밀자 형부가 손으로 막았어요. 뭐 하세요? 그걸 왜? 아니 왜긴 내 짐도 붙여야지. 아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 가는데 동서짐을 붙이냐고요. 처자한테 들어보니 시간이 없어서 장인어른 생신에 못 온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동서항공권은 예매 안 했어요. 난 또 어디 출장이나 가나보다 했죠. 그러자 남편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해? 가족여행 간다고 그래서 기껏 여권까지 발급받았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나도 엄연히 이 집 사위인데 가족여행에 나만 빼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제 보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여보, 당신도 짐 다시 빼. 잘난 큰 사위가 우린 안 데려간다니까 뭐 어쩌겠어. 우리가 안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당신 짐 다시 달라 그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항공권도 있고 짐도 다 붙였고 회사에 월차까지 다 내놨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여행에 못 가는 건 당신뿐이라고. 애초에 자긴 우리 아빠 생신 챙길 마음도 없었잖아. 그래놓곤 공짜 해외여행이니까 갑자기 사위 노릇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근데 어쩌나 우리 식구들은 자길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나 곱게 가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 아, 그리고 내가 나올 때 식탁 위에 이혼서류 올려놨어. 내 거는 다 채워놨으니까 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당신 부분 다 채워놔. 나 여행 갔다 와서 제출할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난 이혼할 생각 없어. 그건 네 마음이고요. 내 마음은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난 지 오래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비행기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 아, 기왕 혼자 집에 가는 김에 당신 짐도 싸놓는 게 좋겠다. 그 집 내 거잖아. 그리고 그간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니네 집으로 들어간 돈도 잘 계산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니네 아빠 임플란트 했던 돈이랑 니 멋대로 산 차, 니네 집 개 생일 선물 샀던 것까지 깔끔하게 뽑아놔. 갔다 와서 내가 정리한 거랑 오차가 생길 시엔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할 생각이니까. 돈 많은 형부가 내 이혼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주기로 했거든. 우린 미리 주문한 면세품 받아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그럼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우리는 제 남편만 공항에 남겨놓은 채 마카오로 날아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송이 무사히 끝나자 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고향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한때는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내 고향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원룸 보증금과 퇴직금을 합해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 과정도 이수했고 형부 도움받아 제주 감귤을 이용한 디저트도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대학 시절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숱하게 해왔던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번에 알차게 써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건 나의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은 겁이 나긴 하지만 제 곁엔 저를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생각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